FC9 유저분들 그리고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자, 오늘 벌써 축구 읽어드립니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못 다뤘었던 요 지식들을 쫙 모아서 오늘은 알쓸축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축구 잡학사전 요 시간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런 시간에 가장 적합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축구 이야기하면 뭐 약간 만담꾼 느낌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주고 계시는 장전 해설위원 그리고 류청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렇게는 저희가 축구 읽어드립니다는 처음이죠? 네. 네. 딴 데서는 이런 조합을 많이 봤는데 예. 여기에 와서 볼 줄은 몰랐네요. 근데 오늘 진짜 그 약간 박사님 복장이에요. 도련님 같지 않나요? 네. 축구 잡학과 네, 약간 그런 느낌? 신분이 상승한 느낌. 잡학과의 교수님. 강사님, 교수님. 강사님, 예. 네. 그에 반해 이제 가장 맏형이신 그 지현이 형님이 제일 영한 복장을. 아니 제가 요즘 살이 쪄서 집에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헐렁한 옷으로 저희 살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전 해설위원이 그 살이 찌셨다고 하는데 그 지현이 형 드시는 거 보면 정말 안 찌시는 체질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통 이제 한 4공씩 먹거든요. 밥을. 나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네. 한 공기 반으로 지금 줄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그래도 다이어트가 된다. 평상시에 이제 드시는 거 대비 네. 이 활동량도 그렇게 많으시진 않을 텐데 대사량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네. 일반인보다 위가 1.5배에서 7배 크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가수 중에도 있잖아요. 이거 많이 드시는 분. 있죠. 네.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그 축구 얘기랑 전혀 관련이 잡학이에요, 잡학. 잡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뭐 이런 표현을 요즘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축구 얘기하면 예전 재밌는 얘기들이랑 같이 묶어서 두 분이 또 얘기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유청 기자도 그런 거 좀 잘하잖아요. 그쵸, 잡학. 잡학. 한국 축구 잡학에 능한 유청 기자고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축구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한준희 의원을 이용해서 네. 한 의원님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딱 던져드리면 네. 이제 감탄사에 능하죠. 예. 뭐 첼시, 네. 뭐 이런 거. 근데 딱 느낌이 확 살게. 예. 요즘 첼시 어떠십니까? 이런 거. 네. 무두리, 이런 거. 자, 어쨌든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감탄사와 축구 이야기 그리고 복장만 봐도 교수님 같은 그래서 입었구나 이거. 예 그런 느낌 딱 물씬 나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랑 알아두면 쓸모 있는 축구 잡학사전 축구 읽어드립니다의 알쓸축잡 역시 여러분 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FC9 유저의 질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전부터 부모님이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이때가 리즈 시절이었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멋지고 예뻤을 때 쓰는 말인 줄 알고 친구들이 아기 때 사진 보여주면 이때가 리즈 시절이니? 하면서 평소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구에서 나온 말이라면서요. 심지어 그 뜻도 아니라면서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축구에서 시작된 유행어가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그 유행어가 된 게 이게 좀 시초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리즈 시절이 사실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네. 리즈 시절에 이 선수 금발이 엄청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죠.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왔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투쟁적인 선수였다면 이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 뛰었을 때는 골도 더 많이 넣었었고 맞아, 공격수였죠. 상당히 좀 꽃미남이었어요. 그래서 앨런 스미스의 리즈 시절이라는 얘기가 먼저 돌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사회로 옮겨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리즈 시절이 되면서 네. 최근에는 무슨 뭐 먹으면 좀 젊어지는 약 이런 네. 거에 뭐 리즈랩이라고 붙이기도 하니까 되게 신기한 정도의 변화죠. 자,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커뮤니티 그 키보드 워리어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가 가면서 이적을 하면서 그때부터 축구 팬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전부터 지현 형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이전부터 축구 커뮤니티를 하시던 분들은 그 이후에 유입된 분들에게 대한 몇몇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약간 그게 있었어요. 너네 그때부터 축구 봤잖아. 그러면서 좀 구분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너네 혹시 그 앨런 스미스가 리즈 때는 봤냐?
이런 느낌으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아.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해외 축구를 봤었던 사람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시작된 말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아까 커뮤니티에는 그- 그렇게 시작을 그랬죠.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PC 통신들을 이제 쭉 하다가 그쵸. 90년대 중후반에는 저희가 커뮤니티는 사실 PC 통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축구 사이트들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외부로 커뮤니티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에 또 기존에 있던 해외 축구 매니아들은 많이 활동을 했죠. 근데 그때가 98년, 9년 뭐 이무로 넘어갈 때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가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네, 99-2000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등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 시즌에 근데 또 우에파컵에 나가서 4강에 진출했어요. 그게 이제 유로파리그의 전신이죠. 전신, 예. 유로파리그의 전신은 우에파컵에서 4강에 네. 들고 하니까 리즈 유나이티드가 성적이 그 전에도 5등하고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우에파컵 4강을 드니까 이제 당시에 회장이었던 피터 리즈데일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약간 헷가닥 돌아서 돈을 막 쓰기 막 시작한 썼죠. 거예요. 근데 예. 당시에는 사실은 프리미어리그가 지금처럼 중계권 시장이 아주 왕성하게 산업화돼 있지 않고 재정적으로 좀 오버페이를 하게 되면 좀 구단이 휘청휘청할 때예요. 첼시도 좀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갑자기 수뇌부에서 우리 이제 리그를 완전히 평정을 하자. 투자하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3등을 했으니까 다음 시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던 리오 퍼디난드 선수를 엄청난 이적료로 데려옵니다. 당시로는 1,800만 파운드인가? 그때 기억으로 수비수 레코드였어요. 맞아요. 네. 스위스 맞아요. 레코드였어요. 네. 이후에 이제 다시 물론 리오 퍼디난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면서 또 수비수 레코드를 또 갱신을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이적료를 썼고요. 그리고 올리비에 다쿠르 선수 영입. 맞아요. 프랑스의 저 수비형 미드필더. 네. 그리고 로비킨까지 영입을 합니다. 로비킨이 그때 핫했거든요. 진짜 어린 핫했죠. 선수였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 유스 출신인 뭐 우드게이트나 또는 앨런 스미스나 이런 선수, 이안 하트. 네. 그쵸? 왼쪽에 사이드백 봤었던. 네. 왼쪽 풀백 보던 뭐 그런 선수도 있고 또 마크 비두카가 있고, 키웰. 네, 해리 네. 큐어리 있고. 예. 호주의 레전드들이죠. 그렇죠. 공격진, 윙어 뭐 이쪽도 상당히 뭐 속된 편으로 빵빵하고 빵빵했죠. 멤버가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4강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따내니까 지금 정도의 산업 규모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죠. 그쵸. 중계권료도 세고 이러니까 구단에 이제 적자가 크게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선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파는 거예요. 넘기고 임대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데 그 시점이 03-04 시즌에 맞아요. 그때 곤두박질을 치죠. 예. 곤두박질 쳐서 강등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가 박지성 선수가 아인토벤 가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4강에 갔을 때 그때 챔피언스 AC 밀란 상대로도 AC 막 밀란 골 상대로 넣고. 예. 골도 넣고 근데 그때부터 우리 기존의 커뮤니티 하던 사람들 특히 뭐 국내 축구는 무슨 사커 월드 뭐 예. 이런 사이트 있었고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랭킹 거의 랭키닷컴이라는 사이트 1위를 하던 사이트인데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는 뭐 사커 라인 라인. 그리고 각종 약간의 커뮤니티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쵸. 뭐 그런 데서 오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 활동하던 애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는 거예요. 거의 한 10배 늘지 않았어요. 10배 넘게 늘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해외 축구 중계를 본격적으로 막 하니까 커뮤니티에 해외 축구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이제 잘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 누가 떠드니까 그리고 이제 맨유의 앨런 스미스가 결국 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 시즌에 박지성이 가고.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앨런 스미스가 뭐 리즈 시절에 어쨌는지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해야 본인들은 오래 봤다라는 걸 좀 어필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아이디만 봐도 이 친구가 뉴비인지 알거든요. 알죠, 바로 알죠. 뉴비도 뉴비. 뉴비 요즘에 안 쓰는 말이 이 친구 모르는 친구인데 예. 새로운 친구가 막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리즈 시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리즈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인터넷 정보 보고 막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네. 우리는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아유 새로운 친구들 아는 척을 많이 하네. 그래서
그때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게 리즈 시절 이래가지고 이제 일반 용어처럼. 다 퍼져서 네. 이제는 이제 조금 순화가 돼서 이제는 현재는 역변에 있었던 사람이 이전의 과거 뭐 이런 스타일로 좀 잘 정립이 돼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도 뭐 쓰이는 맞아. 단어가 됐죠. 완전히.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42년생인데 리즈 시절이란 말을 이제 아는 거예요. 뭐 거의 뭐 국어처럼 표준어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떤 뜻으로 하냐면 과거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주 예쁜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배우 미국에. 있었죠. 그 배우 이름이 리즈 테일러예요. 예. 아, 그 리즈 테일러 때문에 리즈. 그 예뻤던 시절. 네. 그래서 리즈 시절로 아시더라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어찌됐든 간에 리즈 시절이란 말이 축구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파생된 말인데 네. 또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대명사가 이렇게 딱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즈 시절은 아마 혹시 어원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딱 정립을 해드립니다. 이제는 역변했지만 그 사람의 예전의 과거를 뜻하지만 어원은 그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참고로 이제 그 제 리즈 시절 사진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사실 지금은 고인이 된 마왕 신해철이랑 네. 진짜 좀 닮아 있습니다. 네. 머리도 기셨고. 그래서 구글에 장발. 검색을 해보면 네, 제 리즈 시절 그 사진. 지금 걸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MBC 잠깐만요. ESPN 시절의 리즈 시절. 장발 시절은 진짜 그 지원이 형이 약간 락커 같아요. 어. 그런 느낌 확 있습니다. 네. 봤어요? 그 사진? 아, 봤죠. 그럼요. 뭘 여기까지 길렀어요? 예. 요즘에 이게 초등학생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리즈도 물론이거니와 뭐만 하면 레알 물어봐서 네.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옮겨왔다가 이제는 아까 리즈처럼 뭔가 국어 사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아예 다른 뜻으로 쓰여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레알 마드리드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클럽에 레알이 많이 붙어 있는데 레알 소시에다도 그렇죠. 뭐 베티스도 레알 레알 마요르카도 베티스고 있고. 네. 이게 왕족이나 황실을 뜻하는 단어죠. 그렇죠. 네. 왕실에서 내려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로얄인데. 로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사실 순서가 리얼, 뭐 그것도 많이 했죠. 리얼, 예. 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해외 축구가 막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축구 팬들이 네. 재미없잖아요. 리얼리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네. 레알 그러기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장난으로. 그러기 시작한 게 마치 일반인들은 예. 해외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의 레알인 줄 알고 예. 착각하고 쓰셨죠. 로얄이란 뜻인데.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마드리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얼 마드리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얼 마드리드. 근데 뜻은 계속 바뀌니까. 예. 예. 요것도 축구에서 스타트했다고 보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이제는 워낙 축구 팬이 아닌 분들도 알고 있는 이 엘 클라시코에서 온 단어인데 이 데클라시코. 이거는 역시 또 제 전문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새벽 내내 댓글을 뭐 2,000개씩 단 적도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두 팀의 맞대결을 이 더비 엘 클라시코라고 불리는데 진짜 두 클럽이 맹렬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댓글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댓글을 붙여서 댓글라시코. 그것도 이걸 어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더 신기한 게 예전에 엘로끼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야구에서 네. LG 롯데 기아. 근데 이게 발음도 엔롤라시코? 뭐 이거는 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사실 뭐 이게 네.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LG랑 그 롯데랑 붙으면 엘 꼴라시코는 많이 합니다. 골대에서 꼴라시코는 많이 했는데 뭐 근데 요즘에 라이벌리가 있는 팀마다 이 라시코를 뒤에 붙이는 맞아요. 걸 보면서 네. 사실 축구에서 야구를 옮겨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중화되는 거는 역시 키보드 하시는 분들은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많다. 화력이 세다. 그쵸. 이런 거 항상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이제 영어로 하면 더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클래식이죠. 전통의 네. 라이벌 매치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엘 클라시코 하면은 더 클래식이라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전통의 어떤 라이벌 매치란 성격이고 야구에서 라시코 같은 표현을 쓰는 거는 저도 잘 몰랐었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야구를 같이 즐겨 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팀이 없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래서 끄는 사람인데 네네. 저 때는 사실은 잠실에 LG랑 해태가 오면 해태. 지금의 기아죠. 그렇죠. 해태가 오면은 엄청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물론 LG랑 두산,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두산 간의 서울 라이벌도 대단했지만 LG 경기 때 해태 오면은 아,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롯데 물론 롯데도 그랬는데 해태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또 인기도 많고. 혜태가 기아 서울에 타이거즈. 오면 정말 예. 난리 났어요. 근데 혜태와 오비를 지금 얘기하면 보시는 분 중에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라고 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역시 저는 가끔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다가 오비베어스라고 나오면 하루 나면 내가 너무 나이 든 티를 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응원가도 제일 좋았었어요.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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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이름. 네. 오비 그래서 치어리더들도 제일 인기가 많았고 오비였어요. 예. 지금의 두산 베어스. 맞아요. 그렇습니다. 댓글라시코도 엘 클라시코에서 온 네. 축구가 어원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즘 많이 쓰십니다. 자, 요거는 바로 땡땡 도르라는 말인데 발롱도르에서 온 말입니다. 발롱도르는 또 역시 프랑스 전문인 이 프랑스 풋볼에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발롱도르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발롱도르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이제 또 이번에 10월에 이제 다시 한번 뽑히죠. 예. 그 김민재 선수가 후보 30명에 올라가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발롱이 공이고요. 공. 도르가 DE가 그 부분간사라 그래서 뭔가 물질이나 셀 수 없는 뭐 추상 명사에 대해서 앞에 붙는 거예요. 아. 거기 약간 어퍼스트로피가 네, 그렇게. 그래서 발롱 드 오르인데 오르가 오르. 금입니다. 아. 네, 그래서 황금공. 황금공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높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황금공을 주기 때문에 네. 발롱도르라고 꼽혔는데 최근에 쓰임 보는 걸 보면 전혀 좀 다르다. 다르게 쓰이긴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조금은 조롱이나 비아냥에서 스타트하긴 네. 했습니다. 그게 이런 단어로 많이 쓰였거든요. 특히나 뭐 이따가 저희가 다른 단어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유율 도르. 즉 경기는 졌는데 점유율은 7대 3이요. 그러면 점유율 도르는 했네. 그러면서 약간은 비아냥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칭찬을 받았으니까 칭찬 도르라거나 아니면 뭐 조별도르, 조별리그에서는 뭐 잘했다 이런 식의 비아냥으로 쓰이다가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요즘에는 조롱으로 안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실 때 이게 비아냥인지 아니면 그냥 쓰이는지를 한번 구분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저거는 앞에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말장난이라든가. 아, 네. 근데 뒤에 도르가 붙이면 황금인데 어. 그러면 뭐 점유율 황금, 뭐 칭찬 황금 뭐 이런 뜻이 네, 아마 이게 프랑스인이 파비안 같은 분들 모셨으면 그건 못 얘기해 진짜 하겠죠. 전혀 이해를 못 할 거야 아마. 그런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니까. 그렇죠. 뭐 한국에서만 재밌으면 재밌게. 이거를 아마 프랑스 신문에 제보한다면 이번에 발롱도르 시상식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고 하면 재미있어 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리즈 시절을 잉글랜드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재밌어. 그렇게 쓰이냐. 네. 그 리즈라는 도시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닐 건데 한국 전체에서 그런 뜻을 쓰인다는 거 보면 뿌듯해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여러분 땡땡도르도 축구 발롱도르에서 시작된 그러나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아냥과 조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축구에서 시작이 됐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명사처럼 쓰이는 단어들이 많은데 요거 말고 또 인물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이거는 아마 조금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야신, 래프 야신. 네. 그래서 야신 사각지대 아니면 야신 존. 그래서 많이 쓰이는데 야신은 사실 그 류천 기자도 본 적이 실제 없죠. 플레이를. 실제로 플레이를 본 거는 뭐 생중계는 전혀 없고 그 영상으로. 영상으로만 봤죠. 저도 영상으로. 저 당연하게 영상으로 네. 봤죠. 그래도 이런 얘기는 또 그 장전혜 소리님이 얘기해 똑같아요, 주신 게 그래도 형님 예. 저도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랑 그 띠동갑이시거든요. 저는 송아지고 여기가 소예요. 네. 야신은 지금도 골키퍼하면 대명사 같은 존재죠. 그렇죠. 네. 뭐 키퍼계 고트죠. 예. 네. 그래서 야신상이라는 이름을 야신 어워드라는 이름을 주어질 정도로 네, 피파에서 그렇죠. 그만큼 최고의 키퍼에게 주는 상이고 실제로 영상을 당시에 레프 야신의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지만 잘했던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뭐 엄청난 믿기 힘든 선방들을 많이 했죠. 페널티킥 네. 방어율이 뭐 50%래요. 네. 그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엄청난 네. 진짜 그만큼 이제 뭐 신체적인 어떤 능력 반응 능력도 좋지만 어떤 지능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선수를 파악하는 어떤 그렇죠. 능력이나 네. 그렇죠.
위압감이 되게 엄청났던 것 같고 검은 아마 스파이더 그러니까 검은 거미였을 거예요 별명이. 이분 또 재밌는 게 옛날 선수들은 이상한 미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친 듯한 독주를 먹었다고. 아 진짜요? 그게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게 있었고 예전에 아스날 선수들도 뱅거 오기 전에 술 먹고 토니 들어가잖아요. 아담스가 예. 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발롱도르 얘기했는데 지금 피파에서는 그 야신상을 없앴거든요. 예. 골키퍼 상으로 바꿨는데 2019년부터 발롱도르에 골키퍼들이 워낙 상을 못 받으니까 야신 트로페. 그러니까 야신상을 2019년부터 해서 지난 시즌에는 크루투아가 받았죠. 아 네. 어쨌든 야신은 저 아직까지도 골키퍼 하면 대명사. 대명사고 발롱도르 받은 유일한 키퍼. 맞아요. 네. 야신 레프 야신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축구를 다이나믹하게 잘했고. 키퍼들이 전통적으로 셌어요. 예. 근데 소련이 그리고 동구권의 키퍼들이 지금도 좋잖아요. 지금도 좋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한 20년 뭐 15년 20년 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리체프 같은 러시아 신씨가 있죠. 예. 신의 손 씨. 신의 손. 신의 손 네. 씨가 있고 그쪽 소련 또 이후에는 이제 소련이 독립국가 분리되면서 네. 독립국가 연합 이후에 분리되면서 또 그쪽 출신들 키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활약을 계속 또 했었고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그쪽에서 좋은 키퍼들이 많이 나왔고 야신 사각지대라는 말도 그래서 또 나왔죠. 그런 대단한 야신도 막지 못하는 곳이다. 아,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슛을 쏘면 야신도 못 막는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구석. 네. 딱 저기밖에 안 들어간다. 네. 보통은 상단 최 구석. 그쵸. 네. 근데 제일 못 막는 골은 역시 골대 맞고 들어가는 그건 아니고 막는데. 골대 맞고 골프 머리 맞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야신 사각지대는 그 레프 야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거나 이 사람이 누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바로 푸스카스 상입니다. 네, 이 선수는 헝가리 대표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헝가리 대표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왜 잘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예전에 매직 마자르 사실 54년에 그 영화도 있습니다. 결승전에 서독에게 역전패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헝가리 팀이었고 심지어 웸블리 구장에서 잉글랜드를 대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했는데 그때 중심이 이분이었고 네. 이분 레알 마드리드 가서 챔피언스리그 연패를 이끌 정도로 잘했는데 상당히 기술이 좋았대요. 그래서 기술이 제일 좋은 골, 아주 멋진 지금은 원더골을 넣는 선수에게 피파에서 이 상을 주죠. 네. 이 예전 또 축구 커뮤니티 하면 생각나는 게 1950년대 매직 마자르가 그립다라는 댓글을 누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지 봤는데 보니까 1992년생이에요. 그래서 절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 예. 쪽에서 한준이 형이랑 같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옛날 최강 클래식 팀들을 가리는 그런 주제로 계속 다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땡튜브에 있는 모든 클래식 매치 해당되는 클래식 매치를 전부 낱낱이 조사를 해서 다 봤는데 다 체크하셨구나. 그 50년대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힘들죠. 6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보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펄스 나인 전술도 썼었고 실제로 매직 마자르 시절에. 네. 근데 일부 이제 이 푸스카시의 그 골 장면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왼발잡이 최고의 공격수 이렇게 푸스카시를 알고 있지만 정말 그림 같은 골이 많다. 네. 그리고 역시 잉글랜드전에 넣었던 골도 맞습니다. 그것도 드랙백을 해서 예. 수비수 앞에서 드랙백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지금은 드랙백이 상당히 그냥 평이한 기술이지만 당시만 해도 박스 안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정도의 수준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운 골이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왜 최고의 골을 넣은 상을 왜 푸스카스 상이라니까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매직 같은 골을 많이 넣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푸스카스 상이라고 이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와. 번리전에서 엄청나게 긴 거리를 드리블로 돌파해서 들어갔던 그 득점이 이 푸스카스상을 수상을 했고 또 이 강성진 선수도 또 노미네이트가 된 적이 있었고요. 아마 FC 온라인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콘 클래스의 푸스카스 많이 쓰십니다. 비싸서 그렇지. 네. 요런 것도 또 FC 온라인은 또 지현이 형이 녹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녹음하셨던 기억이 날 텐데 푸스카스는 또 비싸지만 않으면 항상 쓰고 싶은 클래스의 카드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되죠. 제가 뭐라 그럽니까? 푸스카시가 나오면 아 그때 하여튼 그런 악마의 왼발 뭐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네. 이런 느낌의 이 FC 온라인을 통해서도 푸스카스의 어떤 그 위용과 장전의 소리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린샤 클럽인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해외 가서 가린샤 클럽 얘기하면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죠.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단어가 있긴 하지만 예. 우리한테 딱 박힌 게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별리그 선제골을 넣었죠. 그쵸. 하석주 지금은 이제 감독이 왼발 프리킥을 찼는데 벽에 맞고 굴절이 돼서 굴절에서 들어가서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당시 캄포스가 움직일 수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네. 근데 이분이 그 뭔가 그때부터 백태클 퇴장을 강하게 잡겠다라는 이게 나왔는데 백태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보기에 걸렸어요. 하필 함수 본보기에 감독이. 진짜 첫 예. 경기에 걸려서 퇴장당하고 우리가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는데 그래서 찾은 게 가린샤 클럽이죠. 가린샤가 칠레와의 62년 월드컵 4강전에서 2골을 넣고 수비수를 걷어차서 퇴장을 당했다. 퇴장당했어. 그러니까 골 넣고 퇴장당한 사람. 영웅이었다가 역적인 사람을 가린샤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가 좀 찾아낸 것 같아요. 예. 가린샤라고 하면 이분이 엄청난 기술을 지녔고 레전드잖아요. 정신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었던 아. 거예요. 집착이 있고 엄청나게 멋진 골을 많이 넣어서 한 번은 골키퍼를 앞에 두고 헛다리를 한 10몇 번 짚다가 결국 경기 끝났어요. 왜 안 찼냐? 골키퍼가 다리를 벌려서 가운데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벌려서 그냥 가운데가 안 나서 끝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축구에 사로잡힌 그런 분으로 기억하지 이렇게 뭐 골 넣고 뭐 이상하다 골 넣고 퇴장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가린샤 클럽이란 말을 그 제가 리우 올림픽 때랑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때 이렇게 두 번 네네.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 거기 발음으로는 이제 히우죠. 히우. 네, 히우데자네이루인데 거기를 한 달 정도씩 가 있었잖아요. 출장 가 계셨을 때. 근데 이제 보타보그란 클럽이 이제 가렌샤가 레전드로 있는 클럽이에요. 예. 그 클럽이 이제 히우에 있거든요. 히우에 이제 네 클럽, 아주 명문 클럽이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공식 매장이 있어요. 네, 히우에 큰 터널 지나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네. 거길 지나가면 거기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딱 가면 가린샤가 이렇게 동상 같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타부구 가린샤의 본고장. 예. 딱 가는데 이제 거기 같이 가이드한 친구가 브라질 친구예요. 아. 네.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네. 가린샤 클럽 알아?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보타포구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가린샤의 클럽? 보타포구. 뭐니? 예. 전혀 모르죠. 브라질 사람도 모르고 보타보고 팬도 모르고 또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게 가린샤 클럽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석주 선수가 그때 프리킥 골 넣고 흥분해서 좀 있다가 바로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쵸. 태클. 그거를 이제 골 넣고 퇴장당한 게 언제 있었는지 그쵸, 기자가 그쵸. 찾다가 가린샤가 62년에 한 번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일 유명하니까. 그때 이후에 되게 오랜만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기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묶어보자. 예. 그냥 이름을 하나 져준 것 같아요. 예. 가린샤 클럽에 들어왔다. 아. 네. 이것도 브라질을 소개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들이 참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A매치 100경기 넘으면 센츄리 클럽이잖아요. 물론 FIFA에 센츄리 클럽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긴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센츄리 클럽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죠. 맞아. 잘 안 네. 쓰죠. 그냥 100번째 캡. 예. 100th 캡이라 그래요, 그냥. 네, 100번 출장이라 그러고 센츄리 클럽이라는 거 그러면 잘 몰라요. 해외 나가면.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출신인 신명철 국장님이 저 잡지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모 기자가 아. 네, 그거를 이제 썼대요. 예. 센츄리 클럽 얘기를 써갖고 그거를 계속 민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센츄리 클럽 100경기 나오면 센츄리 클럽. 다른 기자들도 이제 다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시 모 스포츠지 기자에 의해서 센츄리 클럽이란 말을 다른 후배 기자들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일반 축구
축구 팬들도 센츄리 클럽이 그냥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쓰이는 말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센츄리 클럽이라는 말이 자연스럽죠. 되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해외 나가면 센츄리 클럽 잘 모릅니다. 모른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오 본토에서도 가니자 클럽 모른다. 아니, 사실 아시안 게임 끝났지 와일드 카드도 예. 외국에선 잘 안 쓰죠. 와일드 카드라고 거의 안 쓰고 이제 오버에이지 선수라고 쓰는데 네. 와일드 카드가 왜 와일드 카드가 됐는지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런 것들이 한국에 좀 있긴 하죠. 한국에 쓰는 단어들이. 그 여러분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석주 감독 그 퇴장 얘기 정말 본인이 슬퍼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혹시 주변에 가서 만나시도록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차범근 감독님은 너무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시면서 아, 정말 도망 다녔다고 정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을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쓰이는 뭔가 특이한 표현들도 네. 또 있는데 좀 아까 사실 장전 해설위원 얘기처럼 우리가 재밌으면 그리고 그렇죠. 우리끼리 알아들으면 그렇죠. 문제가 없지 않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네. 무슨 라인, 무슨 맞아 그런 거 네. 많이 하죠. 뭐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도 큐 라인, 누구 라인, 네, 탕 라인, 무슨 클럽 네. 이런 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묶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우리 대표팀에서도 뭐 95 라인, 96 라인, 96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전 90년대 센츄리 클럽처럼 쓰면 95 클럽. 막 그런 거.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헤드라인 딱 뽑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쓰이는 게 이 인물부터 시작한 단어입니다. 바로 필리포 인자기의 그 인자기인데 지금 인자기는 대단한 위치 선정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라고 다들 알고 있고 표현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다시 이 지원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예전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었을 때 주로 인자기의 어떤 별명은 주워 먹기죠. 주워 먹는다. 가만히 서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워서 골 넣는다. 이런 느낌이라 이 주워 먹는다를 그 예능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능에서도 이 토크를 주워 먹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잘하시는 분이 그분 있죠. 윤종신 씨. 그래서 예능계의 윤자기. 인자기 예능계의 인자기가 윤종신 윤자기다. 이런 식으로 인자기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스트라이커가 없는데 그때는 좀 약간 좀 그 쟤는 다른 건 못하는데 그렇게 주워만 잘 넣어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사진 찍을 때 네. 자리 잘 잡는 사람 맞아요. 인자기급 위치 선정. 위치 선정. 네, 그렇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디 있는데 거기에 쏙 해가지고 딱 잘 나오고. 그렇죠. 네. 그만큼 사실 저희가 아는 유벤투스 시절이나 AC 밀란 시절에 네. 이 피포 인자기라고 당시에는 그랬어요. 슈퍼 피포. 슈퍼 피포. 네. 네, 필리포 인자기인데 인자기 선수는 상당히 그 축구를 잘했던 선수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움직임이 정말 좋고 축구 지능이 너무 좋아서 벌써 딱 오프더볼 움직임을 워낙 잘 가져가니까 그렇게 위치 선정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당시에도 문화가 골 넣는 선수에만 집중하잖아요. 네. 네, 어시스트한 선수는 얘기 안 하고 맞아요. 그 전 골이 들어가기까지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얘기를 잘 안 할 때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그거는 뭐 스포츠 뉴스든 뭐 언론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축구 수준들이 많이 높아져서 전후 사정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골 넣었. 근데 항상 골 넣었을 때 거기 있다가 주워 네.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인자기는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진짜 대단한 네. 선수. 근데 그 공간 들어간 잘 파악죠. 동료들은 움직이고. 기술은 정말 없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본기가 너무 깜짝 없어서 놀랐지만 네. 경기에 들어가면 저런 만한 선수가 기술이 없다. 그렇게 없진 않아요. 네. 동료들도 약간 좀 이렇게 놀리고 직원이 싶었나 그렇죠. 봐요. 좀. 네. 기술이 이렇게 없었으면 그렇게 못 맞아요. 그 주전으로 못 뛰졌는데 근데 이제 약간 놀리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 네. 뭐지 이탈리아에서는 그 무슨 송로버섯 송로버섯? 잘 줍는 트러플? 사람들을 네. 인자기하고 연결시킨다. 아. 그 개들이 가서 캐오지 않습니까? 엄청 비싼. 아 그렇죠. 네. 그 이제 인자기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옵사이드 라인 위에서 태어난 사나이. 네, 그렇죠. 그래서 VAR이 있었으면 인자기는 없었을 수도 있다. 정말 이렇게 다 하면. 네. 그래서 옵사이드 라인 한 발짝 앞에서 태어난 사나이가 모라타였는데 요즘 모라타는 골을 잘 넣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친선전에서는 또 걸렸어요. 네. 옵사이드를 근데 실제로 많이 걸리긴 했어요. 진짜 많이 인자기가. 걸리죠. 그만큼 공이 없을 때 옵사이드 트랩을 계속 파헤치는 움직임. 박지성 선수처럼. 맞아요. 그런 게 좋으니까 계속 걸리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설위원들이 그쵸? 예. 네, 강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옵사이드 머신, 인자기 이런 뭐 이런 얘기. 그죠. 네.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옵사이드 머신. 머신이라고 많이 옵사이드 보죠. 머신이라고. 네. 인자기한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팬들도 너무 그렇게 예. 인식이 인자기는 옵사이드 머신 맞아요. 이렇게 좀 각인이 된 게 있는데 사실 그 축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좀 폄하된 발언이 좀 그렇죠. 아유, 사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양팀 기록과 트로피를 보면 엄청나죠. 폄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이어지는 그 개념으로 좀 군부대에서 축구를 할 때 병장 축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앞에서 난 인자기처럼 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 골 넣겠다들 역시 인자기의 그 과정은 좀 생략된 채 그런 느낌으로 쓰인다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라떼라서 그런지 예. 저때 그 병장 축구라는 얘기를 하고 차라리 황선홍 감독이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뻥 차내면 황선홍이다. 한국 그때 아까 지현 형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는 사람인데 94년 월드컵 아 그때 한번 그 볼리비아전에서 하늘로 차올린 공들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때는 또 이제 뭐 1승 재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썼었잖아요. 재물이란 말도 한국에서밖에 안 쓰는데 그리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단어죠. 우리 재물한테 항상 못 이겨요. 예. 네, 재물한테 항상 못 이기는데 그 당시에 황선홍 감독이 기대를 엄청 많이 받았다가 골을 못 넣으니까 그 당시에 그 하늘을 차올리거나 잘못 차면 황선홍이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의 원동력이죠. 아 그죠. 한 감독님이 당시에 와 진짜 시대를 그래도 잘 타고 나셨어요. 지금 시대였으면 아마 미국 가셨을 거예요. 네, 진짜. 크리스만 당시 감독이랑 같이. 분위기가 엄청나. 그 당시 어. 인터넷이 있어서 있고 막 이랬으면 그리고 지금처럼 뭐 종편도 있고 막 사방에서 그냥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한국에 있기 힘들었을 정도의 분위기인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만 해도 윈도우가 아직 나오기 전에 도스 시절이었어요. 도스 시절에 커뮤니티 해봤자 그냥 하이텔 예. 커뮤니티 통신해야 되니까. 아주 초창기 때 하던 사람들 약간 할 때인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이 힘. 네. 네. 막 누가 뭐래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옛날부터 길러진 거예요. 그렇죠. 못 유지하셨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계속 그 약간 비슷한 표정으로 쭉. 아니 근데 그때 뉴스에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발 각도가 안 나오는 것은 잔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TV에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요 나름. 그때도 힘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스미디어가 아직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스포츠 신문하고 공중파만 보지 않으면 예. 살 수 있었던 네. 자극적이었어요. 네, 자극적이었죠. 대회 전에는 막 폭포에서 황정원 감독 슈팅하는 거 막 98년 막 앞으로 네. 그런 거 막 대문장에서 폭포에서 연습하는 거. 사실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폭포를 차겠습니까?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막 올려주고 네. 못하면 또 뚝 떨어뜨리고. 뚝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이랬던 나오면 시대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폭포 차는 사진이 스포츠면 1분에 나왔다. 네. 뻥치지 말아라.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인자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꽤 이제 축구적으로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인물과 관련된 이 표현입니다. 이건 실제로 해외에서도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고 바로 사케이즘이라는 단어인데 축구를 좀 전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람이죠. 바로 아리고 사키에서 시작된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토탈 풋볼의 개념. 물론 이제 리누스 미엘스 아약스 당시의 감독이 그것을 좀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대중화시켰다 이런 의미 있지만 그 이전에도 토탈 풋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팀에서 토탈 풋볼과 유사한 축구를 저는 최근에 또 클래식 매치를 풀타임으로 계속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걸 더 느끼지만 그 전에도 토탈 풋볼이 존재했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미헬스라는 아주 명장이 그것을 체계화시킨 건 맞고요. 대중화시킨 것도 맞고요. 토탈 풋볼이라는 개념은 현대 축구의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적 개념을 경기장 안에서 구현시켰죠. 그러니까 팀 전체가 같이 수비하고 하나의 몸통처럼. 하지만 그것이 체계화된 단계는 아니었지만 네. 같이 수비하고 같이 공격하고. 네. 지금 현대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컴팩트하게 좁은 간격하에서 선수들이 전체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러한 축구가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죠. 네.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다 포지션별로 포지션에 국한된 축구가 많았지만 사실은 그 미엘스 감독 전후에서 그런 축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뭐 그런 축구들이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구트만 감독의 벤피카나 뭐 여러 유형의 축구들이 네. 있었지만
그래서 미엘스 감독은 그런 토탈 풋볼을 창시를 했고 토탈 풋볼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토탈 사커라고 토탈 사커라고 많이 했죠. 했죠. 근데 사커라는 사실 단어는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쓰이는 네.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금도 사실은 토탈 풋볼이 진화된 개념으로 그렇죠. 발전을 해서 예. 지금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든 뭐 클롭 감독이든 뭐 여러 유형의 감독들이 하지만 그 근간은 다 토탈 풋볼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아마 감독들 이렇게 그 위대한 감독들 굳이 따지면 순위를 매기는 어떤 매체에 보면 다들 알렉스 퍼거슨, 펩 가르디올라 아니야? 근데 항상 1위에 있는 사람이 그 리누스 미엘스인 이유가 이런 토탈 풋볼의 창시자이기 그렇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축구에서 또 조금 발전이 된 것이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압박 축구의 전신이라고 얘기되는 아리고 사키의 사키이즘도 있고요. 사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화를 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 더 가까운 뭔가 그렇죠. 컴팩트한 축구를 이것도 아마 94년인가 이 표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TV에서 컴팩트 축구다. 그쵸. 그러면서 옵사이드 라인과 그 당시에 제일 잘했던 분이 지금 한국에서 욕을 많이 드시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잘 탔습니다. 네. 그 라인을 엄청 잘 탔었고 헤슬러라는 선수가 찔러주면 클린스만이 결정짓는 이런 축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토탈 풋볼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현대 축구처럼 만든 게 사키 이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442 하면 그렇죠. 그 사키의 어떤 전술로부터 나왔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정도의 또 레전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키 지금 말씀하신 뭐 펩 가르디올라나 아니면 위리안 클롭 이런 사람들이 다 미엘스 사키의 어깨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미엘스부터 또 요한 그 제자인 요한 크루이프가 크루이프. 그 축구를 이제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네. 미엘스 감독의 축구는 이제 볼 소유권을 잃으면 그 가까운 그룹에 있는 팀 선수들이 압박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압박을 해서 하는 개념이 조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조금 없는 네. 무질서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압박이 풀리면 그러면은 반대쪽이나 저쪽에서 너무 쉽게 찬스를 줍니다. 네, 공간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약점이 좀 많이 노출이 되는 운영이 또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서 미엘스 감독의 축구를 또 무너뜨리는 이런 체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리고 사키의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토탈 풋볼의 단점을 조금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서 보완을 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4-4-2 네. 이 4명, 4명, 2명이 하나의 몸통처럼 컴팩트하게 횡간격, 종가격해서 같이 수비하고 소유권을 잃었을 때 또 같이 공격 전환을 하고 하는 개념인데 상당히 마치 뭐 군대처럼 네.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4명, 4명이 하나의 뭐 끈을 단 것처럼. 맞아요. 뭐 그러한 이제 질서정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압박이 풀려도 2차 그룹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블록이 형성돼 있고 네. 또 그러한 안정성을 기반한 운영이 됐고 그리고 아리가 수아키는 또 상대 압박이 강할 때 빌드업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연하게 만든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바렛이라는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패스 능력과 이 전진 능력이 다 갖춘 네. 아주 최고의 리베로 겸 센터백이 있었고 코스타 쿠르타나 왼쪽 수비수 말디니 같은 여기 AC 밀란에 있는. 그렇죠. 네. AC 밀란의 사키 감독에게는 이제 AC 밀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레이 카르트라는 선수가 또 그 빌드업을 도와주는 오는 그런 유형이 상대 압박에도 압박을 정말 잘 푸는 팀이에요. 네네. AC 밀란은.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도나루니 같은 윙어 또 굴리트 같이 전천으로 측면 윙어도 맡고 그 링커 플레이라 해서 이제 연계 역할도 그렇죠. 같이 해주는 그런 전천후 플레이어가 있고 최전방에 반바스텐이라는 아주 엄청난 골잡이가 또 기술적인 골잡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질서정연하고 아주 조직화된 그런 사키이즘에 입각한 전술도 좋았고요. 선수들도 워낙 훌륭했기 훌륭했죠. 때문에 그러한 철학을 선수들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낸 몇 안 되는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저 축구 팬들에게 너무 인상적인 또 팀이 됐고 사키즘이 지금도 사키즘을 기본으로 하는 팀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 기반이죠. 조금 바뀌었지만 4-4-1을 쓸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여러 팀, 또 잉글랜드는 오랫동안 사키즘을 기반으로 한 훈련 방식과 또 그런 시스템을 썼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여러 유형의 감독들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사키즘은 어떻게 보면 토탈 풋볼과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토탈 풋볼을 더 진화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전 해설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그 AC 밀란의 찬란했던 사키이즈만의 레전드들 여러분 FC 온라인에서 다 쓰고 계시죠? 굴리트, 레이카르트 그리고 앞쪽에 그 이제 아마 지현 형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위트레트의 백조라는 표현을 인게임상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런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친숙하게 보았었던 그 아이콘 클래스의 선수들 모두 다 이 사키이즘에서 활약했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누스 메스의 토탈 풋볼 그리고 사키이즘을 봤으니까 순서대로 가자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는 완전 대명사처럼 쓰이는 예능과 토크쇼에서도 많이 쓰이는 혹은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소개팅 자리에서도 이게 잘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는 이제 완전 그냥 대중적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 쪽에서 왔다라고 이제 즉 스페인어에서 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스페인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성어인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러죠?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티키타카라고 하고 우리는 핑퐁 영어로는 핑퐁인데 네. 그게 워낙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던 FC 바르셀로나에서 패스를 짧게 받으면서 상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티키타카 풋볼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재밌는 건 과르디올라 감독은 티키타카라는 말을 진짜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뭔가를 위해서 패스를 주고받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패스를 주고받으면 티키타카라고 한다. 그런 뭔가 목적 없는 패스를 주고받는 축구를 나는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파생된 표현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티키타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티키타카는 팀킬타카다. 팀킬타카? 혹은 처음 들어보는. 저거는 가끔 또 쓰는 단어이긴 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메뉴의 안데르손 때문에 유명해진 표현인데 티키타카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티키타카를 하면서 뒤를 가서 뒤키타카를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네. 티키타카. 뒤키타카라는 표현을 좀 더 축구 팬들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비의 사실은 티키타카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탁구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공만 주고받는 개념으로 막 받아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의 또는 다이아몬드의 이런 패스 운영이 이른바 상대의 공격 3분의 1 지역인 파이널 서드까지 가기 위한 빵 따먹기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뒤에 있는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주고 수비 라인은 다시 또 압박을 위해서 그 선수에게 달려들면 네.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생긴 공간으로 다시 대각선 패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땅 따먹기를 통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가는 것이 이른바 이런 티키타카의 개념인데 네. 이걸 갖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뒤로 돌리기만 한다? 네. 그렇게는 축구를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감독은 네. 백패스도 의미 없는 백패스가 없거든요. 전진하기 위한 백패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옵저버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유럽에서는. 뒤에 이제 관찰자, 전체를 조망하는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달려들 때는 그 전체를 관찰하는 그 조망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그 선수에게 백패스를 줬을 때는 이 선수가 2배 이상 질 높은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백패스는 상당히 효용적인 백패스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그렇죠. 후퇴인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또는 방향 전환을 위한 그런 백패스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우리 티키타카 축구할 거야. 그리고 뒤에서만 계속 의미 없이 돌려요. 그 그럼 티키타카가 절대 아니죠. 신보석 감독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뒤에서 계속 공 돌리면 티키타카 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진짜 의미 없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티키타카라는 표현처럼 네. 티키타카를 갖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펩 감독이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티키타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기에서 추가로 또 하나 아까 얘기했었던 도르랑 붙어 있었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한 장의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감독인 차비 헤르난데스가 와인잔을 구장에서 이렇게 깜노 구장에서 저건 아마 샴페인처럼 보이는데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목학원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한 잔 해 라는 사진을 요 제목을 붙이면서 사진 유명해졌는데 그때 인터뷰가 있었죠. 이 크게 바이에른 뮌헨에게 대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 게임은 우리가 컨트롤했고 우리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즐겼다. 결과가 이 스토리의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걸 이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기 위해서 한 잔에 점유율은 이겼잖아. 점유율 도리. 점유율이네. 아까 그렇게 네. 묶여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 시기에 또 감독들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또 그런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점유율이라는 개념은 뭐 누차 얘기했지만 상대에게 볼 소유 시간을 그만큼 최소화시켜서 그쵸. 그러면 상대는 득점 기회가 줄어드니까 짧은 시간밖에 공을 소유를 못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점유를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렇게도 압박을 잘 오고 이렇게도 압박을 잘 오면 결국은 계속 3자 패스가 뒤로 밀려나서 다시 전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전쟁으로 치면은 계속 앞에서 저항을 당하면 나가는 속도가 더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결국 가긴 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패스 횟수는 엄청 많아지고 많아지죠. 점유율은 엄청 시간이 늘어나죠. 네. 하지만 효율은 없죠. 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역습을 통해서 실점이 된다. 네. 그러면 게임은 지는 거예요. 네.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느낌이 나요. 좀 요상한 인터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감독들이 당시에. 그래서 예. 당시에 그 펩 감독이 점유율을 워낙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게임에서 져도 네. 우리가 그래도 경기를 지배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다음에 표현을 한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저희 아니 저 사람 뭐 네. 지배인이야? 뭘 저게 지배한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한국에도 얼마 전까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슈트리히 감독이 예. 경기력 비판을 하면 오늘 점유율이 60대 40이야.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이 수학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정도로 어쨌든 점유율이 중요한 개념은 맞지만 점유한다고 축구를 이기는 게 절대 그럼요. 아니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이기죠. 네, 이제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요것과 역시 또 다른 느낌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좀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빌드업이라는 단어인데 야, 빌드업이 잘 돼야지 일을 할 때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이는데 아마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매니악한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쓰이게 된 그 시기가 벤투 감독의 그 빌드업 축구 도대체 그 빌드업을 그러니까 이것도 벤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빌드업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빌드업이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래서부터 결과적으로는 공격을 조립하여 나가는 방식이 그냥 빌드업인데 그건 길게 가도 빌드업이고 짧게 가도 빌드업인데 약간 좀 오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아까 뭐 센츄리크로도 말했듯이 기자들은 뭔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또 도운다. 또 그런 경력이 규정을 하면 저는 내가 규정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규정을 했지. 아니, 저도 규정 안 했습니다. 저 따위가 규정을 하지 못하고요. 근데 다만 규정을 하면 설명이 짧아지잖아요. 그 규정을 남들이 받아들였을 때 설명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빌드업 축구라는 말은 없잖아요. 네. 한준희 위원도 맨날 얘기해요. 빌드업 축구라는 말이 그게 어딨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 네. 하지만 벤투 감독 때문에 빌드업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좀 더 범용하게 쓰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생략된 단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후방 빌드업 혹은 1차 빌드업이 일단 잘 돼야 된다. 이런 축구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그냥 빌드업 축구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 축구는 빌드업이 일단 뭐든지 돼야 돼요. 당연히 상대 돼야죠. 골문에 골을 넣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빌드업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롱볼이 됐던 슛패스로 풀어서 가든. 근데 이제 왜 1차 빌드업, 후방 빌드업 이게 중요하냐? 현대 축구에서는 상대방의 압박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지역, 자신의 지역, 거기서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빌드업을 하기 위한 1차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감독들이 여러 스타일의 1차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진짜 최근에는 뭐 진짜 2, 3 빌드업, 3위 빌드업. 뭐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빌드업 체계에서도 그것도 또 서로들의 간의 위치나 역할이 다른 형태로 진화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빌드업 혹은 후방 빌드업을 보면 그 감독의 색깔을 또 볼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개념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빌드업 그냥 빌드업.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 생략되고 오용된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 읽어드립니다를 보시는 FC 온라인 유저분들이나 축구 팬들은 이제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적확하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고유 명사들도 가져볼게요. 요거 다 아실 겁니다. 파넨카.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파넨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는데 다들 아시는 그
골키퍼가 넘어졌을 때 그 키를 넘기는 스타일의 요런 그 킥의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유로 1976이죠. 유로 네. 76에서 결승전에서 서독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붙었는데 승부차기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체코가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키커로는 안토닌 파넨카라는 선수가 뭐 왼쪽 오른쪽 뭐 강력한 슛 이렇게 날린 게 아니라 골키퍼가 넘어지는 걸 보고 공을 톡 찍어서 찼거든요. 그리고 그 킥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킥이고 이전에도 이런 킥을 찼겠지만 엄청나게 기술적이고 임팩트 컸기 때문에 그 뒤부터 이렇게 차는 킥을 대명사가 된 거죠. 파넨카라고 하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넨카보다 파넨카 킥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 파넨카 자체가 파넨카. 그 기술을 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파넨카라고 하는 게 맞긴 맞죠. 제가 봤던 가장 임팩트 있는 파넨카는 역시 그 지단의 아, 월드컵 결승에서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보통 강심장은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인터뷰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 파넨카를 했냐라고 하니까 부폰이 나를 정말 잘한다. 아. 이미 다 읽고 나와서 내가 어디로 찰지 알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내가 찰 수 있는 데가 부폰을 넘어뜨리고 가운데로 차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못 차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골대를 맞고 안쪽을 때리는 엄청난 강심장스러운 역시 지단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파넨카를 직접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파넨카가 한때 유행하고 나서 그 파넨카가 남용되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망신을 당한 선수들이 엄청 꽤 많아요. 많아요. 많죠. 서 있다가 그냥 맞고 결정적일 때. 네. 네.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그 위험한 거지. 위험한 킥이긴 해요. 사실 감독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파넨카 사실 못 차게 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할 때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차고 싶어하는 곳, 구석이든 어디든 거기를 자신감 있게 차는 게 강하게. 제일 네. 좋은 거고. 그리고 상대 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순간적으로 어쨌든 사이드 구석으로 차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파넨카를 시도한다는 거는 어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기를 꺾고 맞아요. 또 우리 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성공하면 되게 좋은 슈팅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죠. 네. 지단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단 얘기 나왔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단이거든요. 네. 지단이 자주 했었던 기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르세유 턴입니다. 마르세유. 네. 이게 발바닥으로 공을 두 번 긁는. 이게 왼발로 한 번 긁고 오른발로 다음으로 해서 돌아가는 혹은 그렇죠. 반대로 오른발로 시작해서 왼발로 끝나도 되고 맞습니다. 이게 지단이 상당히 유행을 시켰던 기술이고 그리고 잘 썼죠.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단이 예. 가장 잘 썼기 때문에 마르세유 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왜냐면 지단이 마르세유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 출신이어서 마르세유 턴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대명사가 돼서 축구 경기에서 한두 번 나올 뻔한 경기인데 경기에 졌어도 그 선수가 마르세유 턴하면 그게 또 헤드라인을 뽑힐 때도 있습니다. 좀 그 봤을 때도 충분히 상대한테 굴욕적인 것을 네. 보여주면서 관중들은 환호를 할 수 있을 만한 유려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뭐 6, 70년대부터 쓰이는 기술이긴 했지만 지단이 애용했기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진 턴이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사실은 그 선수들이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 기술적으로 이제 앞에 수비수들이 있거나 전방에 또는 옆에 수비수들이 있을 때 기술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놓는 첫 번째 동작과 그 다음에 그 전환 공간으로 쳐놓아서 그 압박을 풀어내는 네. 그러한 기술들,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면서 그것을 또 발바닥으로 응용해서 그쵸.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거를 몸에 본능적으로 배게끔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그 순간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 기술적으로 약간 창의적인 어떤 본인만의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나오죠. 네. 이강인 선수처럼.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이전에 대한민국의 판타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또 안종환 선수도 네. 또 이런 특유의 턴들이 있었어요. 안느 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릎을 많이 써서 연골이 없으시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슬프고 박지성 선수도 또 있었죠. 지성 턴이라는 네. 게 있었는데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발명한 건 아닌데 내가 조금 음용해서 내가 많이 처하는 상황에서 잘 돌아서는 거를 좀 개발을 한 거다라고 그 비슷해요. 네. 그 박지성 선수 턴이나 그다음에 안느 턴, 네. 안정환 선수가 했던 턴이 그거는 이제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거 앞에 공격수나 또
측면에 이제 수비수죠. 예. 수비수가 이게 측면에 있거나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 크리프턴. 크립턴. 예, 크리프턴을 이제 맞아요. 쓰죠. 그래서 오면 백슛으로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거꾸로 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네. 앞에 있을 때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앞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이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제 다시 추적을 해서 네.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부터 뒤에 있을 때 수비수들이 뒤에 있을 때는 안느턴이나 지성턴이 나와야 돼요. 필요하죠. 네, 그럴 때는 오면 그거를 돌려서 그 다음에 바로 아웃사이드나 발바닥으로 스쿠턴처럼 이렇게 또 돌린다든가 네. 해서 그거를 뒤에서 오는 수비수를 풀어낼 수 있는 탈압박. 이 기술도 축구에서는 기본적인 요즘의 기술이거든요. 그쵸. 선수들이 배우는. 네. 그런 거를 문제는 박지성이나 안정환 선수가 본인만의 특출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만큼 상황에 맞춰서 딱 순간적일 때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네. 보통 우리 프로 선수들도 저거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죠. 할 줄 아는데 경기장에서 쓰는 선수가 있고 쓸 줄 아는 선수가 있고 못 쓰는 선수 평생 가도 못 쓰는 선수가 있어요. 혹은 쓰려다가 네. 매번 실패하는 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몸에 밴 선수는 네.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하지만 이름이 붙고.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 선수. 만약에 자신이 중학교 때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 몸에 익혔어요. 연마했어요. 근데 충계 연맹전 가갖고 한 번 썼는데 실패한 거야. 예. 그다음 감독한테 혼나고. 감독한테 혼났어. 네. 그다음 절대 안 써. 안 하죠. 이 선수는 그래서 선수 생활 동안. 그래서 성주가 기술이 없을 겁니다. 축구 읽어준 전에 그 강성주 해설위원 네. 그런 거 하다 크게 혼난 적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에서 시작된 대중적으로 혹은 축구 팬들이 많이 쓰는 단어지만 어원이나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축구하면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규정이거든요. 규정도 저희가 이전 축구 읽어드립니다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연,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질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축구 경기도 자주 보고 게임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게 왜 오프사이드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전문가분들께서 좀 머리에 딱딱 박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요런 질문이 왔습니다. 근데 오프사이드가 사실 축구를 계속 보는 분들도 룰 개정이 조금씩 있으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오프사이드는 공을 찼을 때 일단 최종 수비수보다 네. 골키퍼를 포함한 최종 수비수보다 나의 팔을 제외한 신체 부분이 더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뭐 파울까지는 아니지만 공격권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계속 바뀝니다. 조금씩 개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르센 벵거가 이제 피파에서 일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은 이제는 팔이 아니라 몸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오프사이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기에는, 완화가 된다. 네. 많이 완화된 오프사이드 거죠. 없애자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군대 축구가 돼서 재미는 없을 건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설명하지 마시고 VAR이 들면 끝이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제는 다 기술을 보거든요. 특히나 그냥 VR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보였었던 그 반자동 오프사이드 그렇죠.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거부터 한번 그 축구 읽어드립니다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게 많은 분들이 오프사이드를 업사이드라고 합니다. 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하다 보면은 네. 이제 옵사이드 옵사이드. 이렇게 업처럼 들릴 수 있죠. 예, 근데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사이드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그 기준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면 상대 진영이 있었을 때 공보다 앞서 있는 공을 이 공격수에게 같은 팀 다른 선수가 패스를 하는 순간까지 벌써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그렇고 아마 그 직접 축구를 중계하시는 저희 같은 이 중계진들도 가끔 때에 따라서 헷갈릴 때가 있을 만큼 혹은 명확하지 않은 순간들이 오는 게 또 옵사이드죠. 요즘은 뭐 VR 때문에 사실 되게 편해졌어요. 네. 편해져서 그 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제 가장 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지만 옵사이드 상황이 된 선수가 뭐 간섭을 한다거나 관여. 네, 방해를 예. 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쵸. 이런 행위를 하는 기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심판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는 문제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헷갈려하는 것 같고. 네.
점점 완화되고 있어서 이거를 시대별로 설명해주면 예전 규칙이 안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즘에 TV 보면서 저게 왜 옵사이드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는 공격 방향과 상관없이 넘어가 있으면 무조건 옵사이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여하지 않으면 옵사이드가 또 아니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말씀드린 심판은 저 관여한 거다 그렇죠. 라고 보면 또 해석이 아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어떤 상황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심판이 이건 진짜 수만 번의 경기를 봤는데 공이 업사이드 취한 선수가 일단 업사이드로 공이 방출이 됐어요. 네, 패스가 좀 뿌려져가고 네. 업사이드 취했던 선수가 뛰어갔어요. 그거. 뛰어갔죠. 예, 찾기 뛰어가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멈췄는데 그 선수는 관여 안 했다고.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골을 넣었죠. 예.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 맨체스터 더비였죠. 네. 바로 지난 시즌 아닙니까? 너무 맞아요. 유명했었던, 그리고 논란이 많았었던. 네. 그런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설하는 입장에서 그냥 마지막 최종금 VR 너 판단 보겠다. 왜? 간혹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리잖아요. 나와요. 전혀 우리가 평상시와는 다른 이해할 네. 수 없는 판정이 그런 상황에서 네. 다른 상황이면 뭐 이렇게 라인 긋고 하는 상황이야 뭐 그 VOR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번처럼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네. 요즘에 참 그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오심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리버풀이 손해를 봤죠. 네. 그런 경우는 중계진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정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VOR에서 봤으니까 그림을 안 보여주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믿고 없죠. 그냥 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리버풀 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전 세계 네, 그거 얘기 해설자들이 안 다 해요. 같이 죽었을 그거 겁니다. 저보고 어떻게 네.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술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사이드 규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해석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오프사이드가 없어지진 않는가? 이거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100% 이해할 겁니다. 병장이 골키퍼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 병장이 골키퍼랑 얘기하고 있다가 공을 뻥 차. 저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골키퍼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비도 어디 있어야 되냐? 예. 골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골대 앞에 수비가 4명 있고 공격수가 2명 있고 6명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축구가 재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아리도 사키가 만들어오고 뭐 펩 가르디올라가 발전시키고 있는 컴팩트 축구라든지 무슨 뭐 빌드업이라는 게 소용없는 맞아요. 시기로 가고, 그럼 골대 앞에서 진짜 난투전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는 제가 봤을 때 현대 축구의 전술을 유지하기 위한 축구의 재미를 유지하기엔 아주 최소한, 정말 최소한의 룰이고,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지 없애거나 다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기 종목에서는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네, 하키, 예. 뭐 아이스하키, 그렇죠? 네. 뭐 여러 구기 종목에서도 이 옵사이드와 유사한 룰이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 유천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게 없어지는 순간 난장판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 하면 한국 그 예비역들을 내보내면 월드컵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축구 우리가 제일 많이 해봤거든요. 아닌가요? 많이 해보긴 했죠. 많이 해보긴 했지. 그렇게 개싸움을 못 해봤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축구공을 인식하는 AI가 있었는데 그 스코틀랜드 2부 리그에서 이제 머리가 쫙 그 스킨헤드, 볼드. 예, 그 심판의 두상을 공으로 착각해서, 네,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그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건강과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이 박찬호 해설이에요. 예. 그 형이 이제 같은 아픔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은 이제 또 이제 머리를 잘 심었어요. 네. 그냥 어느 나라 선수죠? 이 머리 스타일을 이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한 적 한 있었는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에라지 바로 디우프. AI에서 인식을 하겠네요. 예. 에라지 디우프였을 때. 예전에 토트넘의 페리시치 선수는 유로 때였나 여기를 그 크로아티아 그 예. 국기였었나 이걸로 한번 염색한 적도 있었었고, 맞습니다. 뭐 어쨌든 신기술이 도입되면 될수록 오심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해프닝도 생기고, 오프사이드는 저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축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규정들이 이 또 대회마다, 큰 대회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있는데, 또 큰 규정 하나 하면 그거 있었죠. 골키퍼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했을 때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게 92년 월드컵, 92년에 이제 나왔죠. 90년에 나왔는데 왜냐면 90년 월드컵이 제가 알기로 거의 골이 한 골 정도 나왔던 최악의 월드컵이었어요. 90년 이탈리아 네, 90년 월드컵이 월드컵. 평균 득점이 제일 적었죠. 네. 그래서 피파에서는 공도 반발 여기 큰 공을 바꿔라. 축구와도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보는 뭐 지단의 축구와 베컴의 축구와 이런 게 나왔고 공도 엄청 반발력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런 그것 중에 원흉의 하나가 예전에 나이 있은 분은 세가 축구 해보셨어요? 세가 축구였나요? 그 오락실에 있는 축구가 예. 있습니다. 그건 세이브 축구? 세이브 축구. 예. 시작하자마자 골키퍼한테 차면 골키퍼 잡고 시작. 네네네. 예전에는 뒤로 차면 골키퍼가 잡을 수 있었고 네. 위험하면 수비수들이 공을 네, 뒤로 주죠. 뒤로 줘버리는 거예요. 골키퍼가 잡으면 경기가 당연히 물주해지고 그래서 백패스 금지. 이제는 발로 찼을 때 잡지 못하고 근데 그 이후에 스로인 했을 때는 또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스로인도 골키퍼가 그냥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잡게 되면 간접 프리킥이 줘요. 간접 프리킥이 줘요. 예. 이런 룰도 있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석주 감독이 당시에 백태클에 대한 좀 강력한 제재에 본보기로 걸려서 이제 지금 보면 레드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의 태클인데 바로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었죠. 대회마다 그런 게 있죠. 네,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예. 판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 강화를 해라. 네.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 잘 지킵니다, 주심. 맞죠. 초반. 그 몇 경기 지나면 이제 그게 있었어? 돌아오잖아요, 다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거는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고 네. 초반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면은 잘 지켜서 예를 들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다. 그러면은 일단 인저리 타임, 네, 추가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라. 경기 지연 시간을 다. 플레이 시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실제 플레이 타임을 확보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을 최대한 확보를 하자. 그리고 지연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줘라.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거든요. 요거는 그러다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좀 이어진 그렇죠. 구조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이어졌어. 예.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1라운드, 2라운드 때 주심들이 막 12분 이렇게 줬어요, 네, 추가 시간을. 추가 시간을 막 네. 그다음 이제 지금 다 없어졌어. 예, 잘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다 그냥 언제 그랬어? 이런 거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항상 나와요. 저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이강인 선수가 준우승을 했죠. 예. 정정용 때. 그때는 또 가이드라인이 저거를 강화시켰었어요. 키퍼 페널티킥 할 때 최소한 한 발은 골라인에 걸쳐 있어야 된다. 걸쳐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다시 차. 다시 차, 예. 다시 차. 다시 VAR로 보고 다시 차. 네. 이게 또 계속 나왔었죠. 네. 그 규정이 아마 옛날부터 있었으면 승부차기 결과가 바뀌는 일들이 꽤 정말 많았을 많이 거예요. 있어요.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세요. 맞아요. 슈퍼들이. 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이 한일 월드컵 때는 또 흔히 얘기하는 할리우드 액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죠.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80년대 NBA에는 3점 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입이 됐으니까 없었죠. 예전에 저 예전에 NBA 볼 때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룰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교체되고 조금 더 많은 골, 더 공격적인 어떤 스포츠를 맞습니다. 위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이제 그 NBA도 저 처음에 봤을 때가 AFKN으로 LA 레이커스랑 셀틱스, 보스턴 셀틱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압둘 자바와 페리시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아마 옛날 선수인데요. 너무 옛날. 난 레리 버드하고 마이크 존슨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 뒤로 가셨어. 그때는 저 3점 슛도 없었어요. 없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언제쯤 생겼나요?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네. 아마 그게 생긴 것 같은데 ABA라는 그 하위 단체를 합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위 단체이다 보니까 재미를 상당히 연출하게 3점슛이 있었거든요. 그 단체를 흡수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거리를 6m 2인가? 네, 6m 2 정도. 규격으로 예. 네, 이렇게 했는데 선수들이 너무 잘 넣는 거예요. 가까운 거지 6m 2만 해도. 복은 가까워. 네,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야 이거 3점슛 너무 짧다. 그래서 NBA는 집제 7m 규격과 넘을 다르게 네. 7m 이상으로 늘렸죠. 1m 이상. 예. 근데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그때 들어왔을 때 100%는 아니지만 레리 버드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살짝 뒤에 예. 그분이 엄청 3점슛을 잘 쐈어요. 중거리 슛에 능했어요. 레리 버드가 NBA에 들어오고 그런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고 좀 더 뭔가 재미있게 만들자라는 거 차용을 하고 레리 버드 들어왔기 때문에 3점 슛이 오고 오히려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이런 의미로 축구에서 2점 슛이 나와야 축구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존의 소리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예, 그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요? 뭐 멋있게 넣거나 아니면 일정 이상 거리 네. 바깥에서 넣으면 2점 어떠냐.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골대 크기 늘려보자. 아니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베컴처럼 하프라인 바깥에서 찬다. 예. 우리 쪽에서 차서 넣으면 2점 주자. 네, 뭐 북한 농구는 7점 슛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나름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안 되겠지만 축구는 우리가 이제 재미를 네. 위해서는 생각은 여러 가지를 그렇죠. 해보는 거죠. 네. 뭐 근데 재미를 위해서라면 그 미국이 페널티킥도 중앙에서 드리블해서 차는 걸로 할 뻔 했듯이 네. MLS가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예술적인 슈팅 같은 경우에 거기 예술 심사단이 기술 점수. 예 점수에서 무슨 골이 들어가면 예. 딱 요청하면 이제 선수단이 점수 기준 점수 딱 올려서 넘어가면 2점. 아, 그런 거는 근데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한 골도 안 나오면 그냥 계시다 가셔도 그냥 되죠. 계시다. 대기. 아, 대기. 그렇습니다. 기술 평가다. 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이저 대회들, 월드컵, 뭐 유로 이런 대회에 조금 더 많은 팀들을 출전시키기 위하거나 혹은 토너먼트가 8강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16강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조별리그가 16개 팀 4개 조였었다가 그 다음 8강 토너먼트 그랬다가 또 뭐 24개 팀으로 또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월드컵서부터는 또 개최국이 바뀌면서 네, 들어오는 팀들이 많아졌죠. 진짜 많아졌어. 예. 저 많이 바뀌었어요. 참가 팀이 늘어나면서 24개 팀일 때는 그룹 스테이지 예. 조별리그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위 팀 중에 성적이 좋은 팀, 네. 그 중에서 잘라가지고 골라서 넣고. 그 나머지 팀을 올리고 예. 하는 형태였고 그 전에는 오히려 또 1차 그룹 스테이지, 2차 그룹 맞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었잖아요. 네, 이렇게 예. 나눠지는 이제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월드컵이 32개 팀 체제로 되면서 이제 정착이 현재 된 체계가 됐는데 그렇죠. 그룹 스테이지 16강. 16강부터 다음 월드컵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뀝니다. 48개. 48개니까 예. 어떤 식으로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완전히 픽스는 안 났어요. 지금 뭐 처음에 나온 안으로는 세 팀이 먼저 붙어서 두 팀은 올라간다. 그리고 32강부터는 그렇게는 아마 안 바로 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처음에 있었었죠. 처음에 네. 있었는데 방송국들이 엄청나게 컴플레인. 예. 네. 아니 2경기만 하고 떨어지면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근데 2경기 때문에 우리가 중계권도 지금 엄청 많이 올려서 피파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2경기만 하고 근데 온다? 그러면 우리 중계권 이거 낼 수 없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렇게 올랐는데. 예. 그래서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컴플레인에 의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컴플레인이 당 똑같죠. 그래서 피파가 이제 그 안을 처음에 냈다가 스탑.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냥 4개 팀이 12개로 12개가 되는 게 예. 가장 현실적인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게 진짜 돈하고 연결된 게 그 팀을 늘릴 때마다 일이 좀 있었습니다. 주앙 아벨란제라는 아벨란제. 되게 예. 유명한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피파 회장이 될 때 우군을 얻으려니까 이분이 브라질 분이었잖아요. 유럽 분이 아니고 우군을 얻으려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을 상당히 개최국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 때 나온 게 20세 월드컵입니다. 네. 그때는 청소년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였고 코카콜라가 후원했기 오, 때문에 맞아요. 코카콜라 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이 79년에 처음 대회를 시작했는데 81년에 박정환 감독이 나오고 그때 최순호 선수가 이탈리아에게 골을 넣어서 우리가 4대1로 이긴 적이 있고 83년에 4강을 갔잖아요. 근데 그 대회들도 만들면서 아프리카를 좀 섭렵하고 우리 아시아 같은 나라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했고 32개국 했는데 이제 아시아를 우리가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4.5장 가지고는 인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축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큰 동남아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고 거기에는 꽤 큰 인기를 끌 수 맞습니다. 있는 그 국가들인데. 그리고 북중미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다 잘하는데 예.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항상 미국하고 멕시코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일단 본선에 48개국을 모으자. 넣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계권도 올려받고 예. 인기도 늘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올라와야 될 텐데 피파 입장에서 그렇죠. 그들이 올라오면 네. 15억 명의 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매치가 이게 이제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11월에 우리나라가 2차에서 예. 중국 원정을 가고 어, 네. 근데 그 조에 이제 우리 조에 태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3위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좀 사실 중국이 이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서. 근데 사실 중국하고 인도가 다 나가면 시청자가 30억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파 입장에서는 그렇죠. 샴페인 터뜨리는 거죠. 터트려야 되는데 네, 될지는 모르겠어요. 8.5장이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나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언제든 조심해야 비교적 쉬워졌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규정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기의 질을 높게 만들어서 시청자들과 관중들에게 최대한 높은 질의 경기를 서비스하기 위한 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거는 굉장히 최근이에요. 교체 카드는 여러분 석 장이었었는데 요즘 축구를 보신 분들은 원래 5장 아니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계진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교체가 많아지니까 네. 막 정신이 없어. 엔트리도 사실 늘어났죠. 엔트리가 늘어났죠. 12명에서 15명.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외주를 중계진은 주세요, 좀 힘들고 예. 제가 이제 A매치 기간에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짜증나는 팀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경기 때마다 등번호를 다 바꿉니다.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거기 신태용 감독께서요? 트릭을 위해서 경기 매번 때마다 등번호를 다 바꿔요. 예. 선수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번 이렇게 포스틱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몇 년씩 쓰거든요. 계속 번호를 고쳐요. 일일이. 정말 짜증나는 팀인데 네. 잉글랜드 대표팀. 네. 이번에 2경기 다 바꿨습니까? 그럼요. 경기 때마다 바꿔요. 번호, 오케이. 등번호를. 본래 석 장의 교체 카드가 주어졌었는데 코로나19 때 이제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원래 임시적으로 5장으로 늘렸다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장이 굳어져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입니다. 하프타임은 제외고요. 그리고 5명을 교체할 수 있는데 또 뭐 리그마다 다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리그와 대회에서 머리와 관련된 부상은 또 교체 카드에서 제외를 해주죠. 네. 요것도 선수들을 위함이라고 보호하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선수 안전과 관련된 맞아요. 부분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아예 교체가 없었죠. 다치지 않으면 나가.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네.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교체가 없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날씨가 더운 국가에서 대회를 치렀을 때 쿨링 브레이크 즉 중단 정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축구가 4개 쿼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중도에 물 마시고 조금 식히고 그때 또 이제 감독들은 전술 지시도 하고 이런 쿨링 브레이크도 생각해보면 비교적 최근에 도입이 됐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006년에 처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뭔가 요즘에는 완전히 규정으로 정착이 돼서 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온도나 습도 규정이 있지만 주심이 생각했을 때 오늘 뭐 컨디션이라든가 선수들의 상태를 봤을 때 쿨링 브레이크 주는데 처음에는 저게 뭐 축구가 무슨 작전 타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너무 끊는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선수들 건강을 뭔가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축구라는 게 중간에는 뭐 쿼터제를 제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았죠.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흐름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중간에 자주 끊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축구라는 종목 특성상 지금 시스템을 계속 가고는 있죠. 근데 아마도 상업적인 부분 때문에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 광고 있기 넣고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쿼터제가 아마 향후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 아스날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있었다가 또 아스날에선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하면서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한 명이었던 게 바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인데 이 골키퍼들이 좀 다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좀 그 신경전을 할 때 좀 과격하게 한다거나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이스탄불의 기적 챔피언스리그 때 두 덱도 거의 춤을 췄었죠.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명이 춤덱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전에 팀 선배인 그로벨라. 그로벨라. 네. 그로벨라가 이제 그 춤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로벨라 댄스를 두 덱이 따라한 거죠. 맞아요. 네, 따라한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 키커를 예. 상대 키커를 좀 교란시키기 위한 그쵸. 작전인데 그거는 사실은 애교 수준이죠. 네. 별 이상한 짓 하는 키퍼도 엄청 많아요. 진짜 이상한 짓 하는 거 네. 많아요. 공 옆으로 던져주고 예. 공 가지러 왔다가 옆으로 던져줘서 그 선수가 가져오게 한다던가. 뭐 좀 종류는 다릅니다만 그 이기타였나요? 네. 이상한 그 스콜피온 킥. 스콜피온 킥으로 막는다거나 그거는 이제 슈팅을 그건 멀리 슈팅이 예. 길게 하기 위해서 되었어요. 뭐 그런 것도 네, 했었는데 그게 잉글랜드랑 평가전이었나? 제이미 레드납의 예 맞아요. 킥을 이기타가 이렇게 전갈처럼. 스콜피온으로
킥을 해갖고 도 차버린 네,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과한 트래시 토크를 통해서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이제 규정으로 너무 부당한 방법으로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골키퍼가 아까 말씀을 해줬던 것처럼 선을 넘으면 안 된다거나 한 발은 붙이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생기거나 혹은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이기타 키퍼, 또 김병지 키퍼, 뭐 또 프리킥 차는 칠라베르트, 칠라베르트 뭐 여러 키퍼들의 유형이 있잖아요. 별별 키퍼들이 다 있어요. 또 조그만 또 멕시코의 캄포스 캄포스. 키퍼 뭐 이런 형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발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백패스를 손으로 잡는 게 안 되는 거 이후부터는 네. 압박 시스템이 더 강화가 됐거든요. 빌드업을 이제 발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축구의 압박이 시스템이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됐고 또 롱볼을 예전에는 이렇게 볼 잡고 6초를 이렇게 딱 맞아요. 지키면서 그 다음에 뻥차 선수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니까 뻥 차서 롱볼이 많았는데 롱볼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키퍼 발밑이 중요한데 저는 그러한 발밑이 좋은 키퍼들이 예전에 괴짜 키퍼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런 키퍼가 사실 요즘에 있었으면 네, 훨씬 더. 상당히 재밌었을 텐데 네. 근데 요즘은 그러한 괴짜 키퍼들이 또 없이 그냥 아주 평범한 필드 플레이어 같은 키퍼만 나오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한 어떤 악동 뭐 이런 또 그런 개성 개념의 넘치는. 개성 넘치는 선수들이 안 나오는 게 사실 아쉬워요. 요즘. 그런 게 있으면 좀 재밌잖아요. 네. 네. 요즘은 진짜 없어요. 그런 다 안 키퍼가.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터뷰해 보면 가장 재미있을 확률이 높은 포지션이 골키퍼입니다. 골키퍼죠. 왜냐?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잘해도 우리 팀에 1번 골키퍼가 있으면 20년 동안 한 경기도 못 뛸 수 나올 있어요. 수가 없죠.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감독들도 그런 거를 좀 자제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요즘은 그래서 약간 그런 재미는 없어요. 예. 그런 악동이 안 나와요. 그 김병지 선수처럼 그 갑자기 나와가지고 뛰다가 히딩크를 목 잡게 만드는 이런 장면은 거의 없죠. 네. 에데르손이 얼마 전에 좀 나왔다가 이 얼굴이 아주 완전 일그러진, 일그러지잖아요. 일그러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보는 사람 그리고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나눠 입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까지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규정이 명시가 돼 있고 리그에 따라서는 완전 초록색 유니폼은 또 잔디 잔디와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중계 방송으로 넘어와서는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센터링 옛날에 일본식 표현들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바른발로 표현했습니다. 네. 바른발의 백햄. 그거는 이제 임주환 선생님이 네. 미 그렇게 얘기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옛날 어르신들이 예. 오른손잡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면 그러면 큰일 났죠. 때렸어요. 네. 때리면 당연히 묶어놨죠. 뭐. 왜냐면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라고. 나쁜 표현으로 뭐 짝배 이런 표현 쓰고 그랬잖아요. 옛날 예. 어르신들은 오른손이 바른손. 바른손.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죠. 바른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바른손 문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바른손 문구가 모닝글로리아 엄청 경합을 했거든요. 네. 바른손 문구도 오른손 문구죠 사실은. 헤딩, 센터링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렇죠. 크로스로 바꿨고 사실은 제가 중계를 하면서 저 때문에 생긴 표현 저는 사실은 재미로 쓴 건데 처음에 예. 우리가 뭐 키퍼 슛! 골키퍼 선방입니다. 옛날에 이랬잖아요. 근데 선방이라는 그 함자 표현이 저는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외국 중계를 많이 들으니까 외국에서는 슈퍼세이브라고 슈퍼세이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슈퍼세이브라고 중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 둘 그 슈퍼세이브라고 다른 글자들이 따라하더라고요. 다 쓰죠 그러면. 아 그때 그러니- 상표권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그러더니 지금은 슈퍼세이브가 그냥 일상화 됐잖아요. 네. 일상화되고 심지어는 무슨 신용카드에서도 뭐 슈퍼세이브 맞아 나와요. 광고도 하고 아 그럼 그때 그 금융사에서 또 그 로열티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오늘 네. 로열티가 아니죠. 외국에서 이미 쓰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오늘 컨디션이 뭐 높고 근데 사실 컨디션이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잘 안 쓰고 선수들한테는 폼이라 그랬거든요. 폼. 예 맞아요. 그 말도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더 가까운 건 폼이다. 네. 그래서 선수들 폼이 어쩌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또 그것도 이제는 일상화된 상황이 됐어요. 맞아요.
누구 폼 미쳤다. 요즘에 근데 그러니까 폼 미쳤다는 여러분 이스타 TV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썼습니다. 폼이 저희 어. 구독자분들이 쓰다가 다른 먹방 유튜버 분 아. 팬들이 유행이라면서인데 찾아보시면 저희가 스타트입니다. 이것도 폼이- 저희가 이걸 뭔가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를 넘어와서 폼도 다 넘어왔어요. 뭐만 하면 폼이 안 좋대. 축구 표현인데 네. 축구 중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서 보급된 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범용화된 표현이 되는 게. 아마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도 추후에는 뭔가 약간 더 적합한 표현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축구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또 대중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분명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축구가 더 인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채널 많이 보는 어린 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는 바뀌고 뭐는 제대로 쓰이고 그러면 또 지금하고 또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즐거움도 있고. 네. 그런 거랑 이어서 또 다른 부분을 하나 체크를 드리자면 메이저 대회 저희가 월드컵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굉장히 또 대단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아시안 게임 3연패니까. 근데 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 팀은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고 뭐 어떤 팀은 뭐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왜 저렇게 유럽파들이 많이 가 있냐. 많이 왔죠. 예, 뭐 규정이 어떻게 된 거냐, 혹은 왜 올림픽에는 프로 선수들이 어떤 나이 이상의 연령 선수들은 연령 제한이 있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 연령 제한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전에는 84, 88 월드컵 올림픽에는 성인 팀이 나갔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나갔어요. 국가대표팀. 여자 대표팀처럼. 네, 나갔는데 그 이유는 IOC랑 피파랑 싸워서 그렇습니다. 아, 피파가 축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올림픽도 워낙 큰 대회잖아요. 그쵸. 근데 올림픽에 성인 팀들이 나가. 피파 그때 뭐 A매치 기간 뭐 이런 게 정확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파 싸움을 시작하면서 결국 둘이 합의 본 것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는 23살 이전의 선수만 나간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을 하기 때문에 그쵸. 23살 이전만 나가고, 그런데 조금 싱겁잖아. 오버에이지. 우리가 얘기했던 와일드카드 3명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92년부터 뭐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 와일드카드는 96년 네. 맞아요. 생겼죠. 네, 생겼어요. 그러니까 싱거워서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어져 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지현 형도 이번에 중계했지만 우리가 해외파가 6명이었는데 네. 나머지 20개 팀에서 해외파가 6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외파가 나머지 다 합친 것만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연봉으로 치면 우리의 20명이 거의 절반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 정도로 드림팀이었죠.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병역 면제가 달려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속 클럽은 사실 아시안 게임에 차출이 되는 거는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보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 운이 좋았어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연기가 되면서 24세 이하가 됐고 예. 23세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1년 연기되면서 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네, 그게 이제 또 올림픽 출전이 그렇죠.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겹친 거예요. 예. 네, 중간에 겹쳐버리니까 23세 이하 주력 선수들을 거의 대부분의 나라 그쪽으로 보냈어요. 결국엔 올림픽을 위한. 그리고 네. 여기에는 23세 이하 혹은 22세 이하의 약간의 후보급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다른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 아시안 게임보다 상대팀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23세 이하 1.7군, 거의 2군 이런 네. 선수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도 24세 이하 꽉 채우고 와일드 카드까지 싹 넣고 맞아요. 금메달 따려고 들어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전력 차가 좀 많이 다른 났죠. 아시안 게임 때보다는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조금 운이 좋게도 조금 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신기한 게 그 군 면제도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공산권에서 온 겁니다. 예전에 소련에서 스파르타쿠스 대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팀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공동 농장 이런 뜻도 있는데 거기서 우승한 분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미리 배워온 거죠, 우리가. 좀 차용을 해서. 네, 차용을 해서 안 그래도 이게 뭐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많은데 이번 대회 끝나고 한국 뭐 축구,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그게 좀 불거져서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아마 다음
대회에도 드림팀이 나올 당분간은 것이다. 좀 네. 유지가 되지 않을까. 언제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민감하기도 하면서 좀 뜨거운 감자는 이 병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선 연령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걸 할까요? 네. 자, 그리고 아마 이번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해외 축구랑 K리그를 이제 보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는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이른바 추춘제인데 왜 우리는 2월 말 3월에 시작해서 11, 12월에 끝나는 춘추제냐? 추춘제, 춘추제. 이게 추춘 이게 헷갈리는데 춘추. 이게 각각 다르잖아요. 네. 요거는 왜 국가마다 다른가?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라 사이클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죠. 신기하게 학기랑도 다르고. 네, 중국은 춘추제거든요. 예. 근데 학교는 또 8월에 들어가요. 음. 근데 유럽은 거의 다 8월에 들어가고 그쵸. 아마 중동들도 8월에 1년을 시작하고 학교가 사실 모든 거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춘추제로 그러니까 추춘제로 운영된 데들이 많았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중국, 한국, 일본 정도가 춘추제로 남아 있는데 일본은 추춘제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 추춘제로 바뀌면서 네. 또 상금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떠냐 때문에 그걸 도입하자. K리그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에 현장 한번 가보시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말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춥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봄부터 가을까지 리그를 하는 이유고 겨울에 안 하는 이유는 추워서예요. 네. 그렇죠. 추우고 유럽도 추운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운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냥 봄에서 해서 가을 가고요. 잉글랜드나 이런 데도 춥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유럽 같은 데는 겨울이라 그래도요. 우리나라처럼 영하 10몇 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랑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냥 뭐 영하 떨어져 봐야 영하 1도. 그 눈도 그렇게 잘 안 와요. 네. 춥긴 추운데 좀 서늘하고 좀 습도도 있고 좀 그런 서늘한 그 0도 뭐 1도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추운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추워서 못해요. 축구를 그 땅이 다 잔디가 그러니까 잔디 얼고 관리가 불가능하고 잔디가 얼고 일본은 지금 그걸 고민하는 게 우리나라도 물론 유럽에 진출한 수가 많지만 일본 유럽파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름 일정을 그 유럽 선수들처럼 유럽 여름 휴식기로 좀 같이 맞추려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따라가려는 의미도 있지만 예. 전술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일본은 길잖아요. 그렇죠, 땅덩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오키나와는 뭐 경기장에 축구를 안 하지만 그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그 남부 쪽부터 해서 중부 정도까지는 따뜻한 어느 정도 기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홈 경기를 좀 밀고 네, 겨울 추울 때는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좀 날이 풀리면 북부 홋카이도나 이쪽 삿포로 쪽 그쪽에 있는 홈 경기를 그 이후로 밀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특히 중부 지방. 와, 11월 얘기 팀이 많기 드렸잖아요. 때문에. 4월 중순에 현장 가시면 롱패딩 입고 가야 됩니다. 네. 거의 현실적으로 사실 그 추위 때문에 이거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유리한 점이 생기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월까지 대전 이북에서는 그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예. 선수들이 뽕이라고 합니다. 네. 뽕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땅이 풀밭에 없어. 뽕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 군대에서 토치로 땅 녹여보신 분들 알죠? 절대 안 녹습니다. 네. 땅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2월에 예전처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할 때 2월에 홍콩 팀이나 베트남 팀이 한국에 와서 경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드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추위를 겪어본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축구를 하면 오들오들 떨다가 오들오들 떨다가 네. 갑니다. 저는 그때 이제 현장 중에 처음 갔었던 게 2012년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월에 저희가 첫 투입이 됐어요. 4월 봄이다. 자켓만 입고 갔죠. 와, 동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기랑 다 걸려서 알아 누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추운 지방에서 성장했거든요. 분지 춘천입니다. 예. 강원도 춘천이다 보니까
추워요. 네. 여름엔 또 더운데 군지의 특성상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군대 생활을 이제 홍천에서 했어요. 홍천도 엄청 추워요. 예예예. 근데 이제 저희 부대에 멀리 부산에서 오거나 아 제주도에서 오거나 이제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 추위 15도 이런 거는 그냥 쉽게 경험을 해요. 어느 정도 다. 근데 구보를 하면 아침에 네. 위통을 다 벗잖아요. 예, 예. 영하 15도, 17도에서. 네. 근데 분명히 이제 남부지방 출신들이 적응을 못해요. 아 구부러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유천 기자가 얘기했던 말 동남아 선수들이 추운 그 겨울에 우리나라와 와, 경기하는 정신 못 게 차리죠. 이 선수들은 체감 기온이 다를 거예요. 네. 네. 브라질 선수들도 따뜻한 지방에서 한국을 이적하잖아요. 5월 이후에 잘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몸이 안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선수들은 대단하긴 해요. 네. 자, 이렇게 소소하지만 축구를 보거나 축구를 이야기하는데 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축약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아쉬워서 이 알쓸 축잡 이 축구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작진 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이 질문을 두 분께서 간단명료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축구 클럽 이름을 보면 대부분 유나이티드 혹은 FC, 뭐 때에 따라서는 CF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요? 사실 저게 뭐 FC는 풋볼 클럽입니다. 예. CF는 클루브 대 풋볼이고 그리고 AC는 아소시아치오네 칼치오라 그래서 축구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S는 아소시아시옹 스포르고 스포르티브고 그러니까 다 축구 클럽. 다 축구팀. 축구팀 아니면 스포츠 클럽 이런 게 붙어 있어서 그런 거고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보면 콘소시엄이죠. 여러 회사의 팀들이 모였다. 연합. 아니면 연합 팀들이 모였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붙이게 됩니다. 네. 뭐 부천 연합 이런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그게 문화 아직 동부연합, 그 경기 동부연합 그 문화 맞아 아직도 합니까? 예예예. 아직도 합니까 그 문화? 그거랑은 야. 별개고요. 그 축구 관련돼서는 축구 클럽, 그다음에 그렇죠. 축구 관련된 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위 두 번째, 요거로 갈게요. 자, 상의 탈의 세리머니 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금지 조항 왜 생긴 건가요? 거 봤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가 스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컸죠. 네, 스폰. 네. 이 스폰서 광고 효과. 기본적으로 이제 스폰서들이 유니폼에 계약들을 합니다. 팔에도 있고 막 여기 가운데도 있고. 있는데요. 그 계약 조건에 경기장 안에서 계속 그거를 노출이 유지하고 돼야 있어야 된다. 돼요. 네. 근데 골 넣는 상황이 가장 노출이 많을 중요한 최고죠. 거기서 그걸 벗어요? 그러면 스폰서들은 계약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업적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혐오스럽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여기만 올려도 이게 사실은 혐오스러운데 안 혐오스러워요 저는. 아는 황희찬 혐오스러워요? 괜찮습니다. 네, 혐오스럽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네. 또 그쵸, 여기 그쵸, 그쵸, 넣은 그쵸, 경우가 그쵸. 많았어요. 맞아요. 예. 이런 이제 메시지를 또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파가 좀 금지하는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고 주는 건데 뭐 그 감수하고 또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경고 받고 네, 근데 경고 그거 받고. 본인 경고 있는 거 깜빡하고 있다가 골로 흥분해서 이거 해서 퇴장당하는 선수 있었어요. 네, 뮬리치라고 K리그에 있었습니다. K리그에 예, 바로 예. 지난 시즌에 있었어요. 바로 있었죠. 해외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네, 간혹 나오니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스폰서들의 어떤 계약 위반, 그쵸.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의 분쟁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남기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소요를 일으킬 수도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경고를 주거나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 야구는 선수들마다 응원가가 있어서 그라운드에 올랐을 때 불러주기도 하는데 축구는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 부르나요? 응원가 쪽은 사실 또 그 장현 의원님이 생각보다 꽤 영향 끼친 분이 많지 않나요? 해외 응원가들 많이 수입해 오셨잖아요. 제가 서포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예. 응원가는 선수들만 많이 붙여줘요. 다 있어요. 선수별로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이름을 많이 해줍니다. 뭐 외국인 선수다. 뭐 심지어 외국인 선수들도 우르모브다. 네. 우르모브 너의 왼발에 너의 네. 이런 노래들을 해주고 선수들마다 이름을 다 불러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교체 투입됐다거나 아니면 골을 넣었을 때 활약을 했을 때 콜 리더들이 좀 리딩을 해서 예 같이 부르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손흥민 선수 나이스 새 선수니. 응원가 또 나왔던데. 새 응원가도 나왔어요. 네, 새 요즘에 나왔대요. 또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잠깐 봤는데 좀 까먹었는데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약간 바뀌어서 멋있던데.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또 예전에 유명했던 개고기송. 아니 이성빨래를 얘기해야죠 형. 아, 죄송합니다. 개고기송도 있었으면 했죠. 근데 그게 응원가인지는 잘 모르겠고 응원가라고 붙였지만 우리가 보기엔 응원가랄지 뭐하고 네덜란드 있을 때 위송빨래라고. 예. 그거는 심지어 광고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윗송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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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빠빠빠빠. 그게 무슨 네. 노래에다 가사를 네. 붙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노래에다가 좀 넣는. 맞습니다. 뭐 염기훈 선수도 왼발의 마법사 염기훈 요거 있었던 노래 그쵸. 기억이 나요. 네. 이제는 뭐 감독이 됐습니다만.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축구 응원가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사실 다 돌려 쓰지 않습니까? 많이 돌려 쓰죠. 아까 수입이라고 했지만 정식 수입 절차는 아니고. 예. 저 노래가 멋지다. 그러면 우리 가사를 그냥 붙이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래 뭐 클래식이라거나 혹은 유행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에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붙이는 경우가 많죠. 네. 쉽게 따라 부르는 게 중요하니까. 외국 뭐 잉글랜드 쪽은 뭐 비틀즈 많이 쓰죠. 영향도 받고 또 다른 유명 가수들 노래들을 많이 차용하고 뭐 다들 노래들이 있죠. 그게 자작곡이 아니고 뭐 유일 네버 콜론이나 네. 이런 노래 다 원래 있는 그렇죠. 뭐 헤이주드 쓴다거나. 네. 뭐 오블라디다. 예. 오블라디, 오블라다. 나나 이거 비틀즈 노래. 맞아요. 네. 뭐 여러 그 기존에 이제 유명했던 노래들을 차용해서 거기다 가사를 입혀가지고 응원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네. 대부분 그런 거고 남미는 이제 자체적인 어떤 또 리듬 음악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 이번에 아주 흥했던 그 응원가가 있죠. 네네네네네. 맞아요. 오히야 오 네. 있죠. 월드컵 때 히트를 쳤죠 완전. 예, 남미 쪽의 그 응원가인데 그거는 이제 또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수원 삼성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 쓰는 겁니다. 네. 그냥 돌려 쓰죠. 뭐 이거는 어느 종목 불문하고 사실 있는 노래를 조금 땡겨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색이 묻어나는 노래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요즘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붉은 악마 언제부터 활동한 건가요? 예. 이거 활동하신 직접 또 네. 저거는 이제 처음에 소모임들이 좀 모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군대 있을 때 이제 하이텔 분들 뭐 모여가지고 PC통신. 예, PC통신이요. 네. 그 경기장 갔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몇십 명밖에 안 됐었고요. 적은 인원이 갔었고 당시에는 이제 가면은 막 중국에서 그 수입한 비쌌어요. 그 빵빠레 있어요. 그 3,000원짜리. 부는 거. 무슨 그 부부젤라 같이. 예. 그거 막 부는 거 한때 94년 막 5년 막 이럴 때 그거 막 불었어요. 마치 무슨 유럽 구장 가면은 뭐 빵빠레 많이 부는 것처럼 우리도 흉내 내려고. 네. 그거 어디 중국에서 수입한 건지 그 소리 엄청 커요. 옆에서 3,000원 그 비싸잖아요. 네. 그거 막 그 당시에. 경기장에서 팔면 쿵쿵 불고 그거요. 이제 부는 옆에 뭐 이렇게 무슨 그 소모임은 아니지만 피스통신에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아름아름 모여서 예. 네, 그렇게 동호회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피스통신 그 소모임들이 조금 인원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커진 거는 98 프랑스 월드컵 전에 네. 예선할 때부터예요, 사실. 그때부터 그때- 이제 표면적으로 막 드러났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97년에 잠실이나 이럴 때 이제 한 번 모이면 몇천 명씩 모여요.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뭐 부천의 헤르메스나 또는 뭐 또 수원 삼성이나 또 여러 서포터 조직들이 그때 이제 생긴 이유니까요. 그 연합체들이 그렇죠. 가서 같이 붉은 악마에 합류해서 예. 인원이 매우 늘어났어요. 그때가 사실은 실질적인 붉은 악마라고 봐야죠. 그때부터. 국민들이 인식하는. 예. 네. 그러니까 공식 기록 보면 97년 8월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예전부터 있었다가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붉은 악마고 당시에 이제 많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세를 불리려고 우리에서 막 비교했었던 게 이제 일본의 울트라 니폰. 울트라 니폰. 그래서 비교를 하고 막 그랬었던 그 뉴스 보도들이 막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약간 이제 울트라 니폰이 이미 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네. 93년에 하고 그랬죠. 우리가 미우라한테 그쵸. 결승골 먹고 예. 지고 막 이럴 때 극적으로 본선 진출을 하긴 했지만 이미 그때 울트라 니폰이 응원을 서포터 문화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표팀 응원하는 거 보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팬들이 뭐 국민들이죠. 국민 축구 약간 좀 놀랬었어요. 약간 좀 자극도 받고. 자극도 예. 받고.
그게 사실 PC통신에서 우리 대표팀도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응원 자체도 울트라 니폰 영향을 받다 그러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붉은 악마는 97년 정도서부터 수면 위로 좀 큰 규모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98년도 그리고 2002 월드컵은 뭐 전 국민의 붉은 악마였으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우리나라 선수가 최초로 이 진출한 해외 국가는 어디였나요? 이거는 홍콩이었고요. 홍콩. 네, 홍콩이 지금은 축구가 엄청 내려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영국의 영향이죠. 97년까지 영국이 할양돼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프로 축구 리그도 68, 69 시즌부터 생겼고 AFC도 홍콩에서 출발했고 초대 AFC 대회 1956년 한국이 우승했을 때도 홍콩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기록된 프로 선수는 허윤정 씨라고 허윤정. 그 허정무 감독의 먼 친척벌. 아. 약간 친척이긴 한데 촌수를 좀 따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는 사촌이라고 삼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가장 처음에 진출했고요. 뭐 이회택 선수도 거기서 뛰었고 변호영 골키퍼라고 상당히 한국 축구에 잘했던 분들 70년대 후반에 잘했던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한국 언론이 선수 유출이 너무 되니까 이제 K리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을 정도로 홍콩이 상당히 흥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옛날 얘기로 가면 그 신국권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1920년대에 그 상하이에서 활약하다가 홍콩에서도 활약을 했고요. 이때 재밌는 게 홍콩 축구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가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신국권 씨가 1920년대에 상하이에도 조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축구를 했거든요. 네. 네, 외국 쪽에 축구를 했는데 이분 잘했고 홍콩에 나가서도 활약을 하니까 홍콩 축구가 워낙 잘 나가니까 사우스 차이나 남화라는 클럽이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클럽이고 지금도 있고 80년대에 차범근 감독을 데려가고 싶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잘 나갔던 클럽인데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정을 떠납니다. 잘하니까 신국권 씨를 데려가요. 호주에서. 1922년, 23년에 호주의 원정 경기 우리로 치면 투어에 데려가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홍콩 축구가 우리보다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으로 진출한 사례가 우리가 첫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해봉이라는 팀. 그렇죠. 네. 그거는 당시에 최초로- 김강남, 김성남. 네. 네, 그 선수가 대표적이죠. 그게 팀인데 해봉이라고 하면 뭐냐면 CB예요. 네. 바다 C에다가 벌 밑자 그 해봉 C. CB인데 네. 그거의 공동 구단주가 한국 분이셨어요. 아. 아마 외국 구단을 처음으로 소유한 한국 구단이 아니었나 그렇고 한국 선수가 6명, 7명 정도 많았었네요. 있었었고 그 제가 버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리고 이런 기록 제가 찾으러 갔다가 그래서 홍콩 분들은 경마와 축구를 아직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 스포츠로서의 인기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축구 읽어드립니다의 마지막 편을 알쓸 축잡으로 여러분께 선보여 드렸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축구 얘기를 그 자잘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요즘엔 또 자주 하지 않게 되잖아요. 막 전술 얘기를 되게 깊게 한다거나. 저희들끼리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하면 술 취한 거죠, 그죠? 맞아요. 너 취했구나. 많이 취해서 막 예.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또 대중들과 교감을 해야 될 시간이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이렇게 저희 축구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는 하진 않죠. 네. 가끔 이렇게 하면 옵사이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렇죠. 이런 얘기는 잘 안 안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요? 저는 재밌는데 옛날 얘기 하시는 것도 옛날 좋아하잖아요. 얘기하면 한참 좋아하는데 다들 3분을 못 듣고 떠나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 단어를 내가 쓰고 있긴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긴 한데 어렴풋한 개념이라거나 아니면 어원을 모르셨던 분들이 좀 비교적 좀 쉽게 두 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FC 온라인 유저분들 그리고 축구 팬분들의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그동안 뭐 인문학 이야기도 같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축구 자체에 대한 역사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소소한 어원이나 개념 정리까지 해봤었는데 이
류천 기자님이 축구는 사람을 공부하게 만든다. 아, 네. 예, 이거 몇 년도였었죠? 2015년, 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의 책이요? 네. 사실상 첫 책이었죠. 아. 네, 지금은 부끄러워서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것처럼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을 보다 보면 또 굉장히 파생되는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여기 축구 읽어드립니다에 제가 진행을 봤습니다만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또 축구 전문가인 두 분의 이야기까지 다 저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축구 읽어드립니다가 계속 영상이 남아 있을 테니까 추후에도 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에게 이거 보면 축구 이전 이야기나 관련된 인문학까지 볼 수 있다라고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 읽어드립니다는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